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심지어는 황제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분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도올 김용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지난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신 걸 듣고 우리가 한 발 늦었다. 모시려고 했는데 거기를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선생님. 섭섭하고. 좀 먼저 불러주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중국 이야기는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한번 하셨지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고 좀 더 한 발쪽으로 옆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시진핑 관련해가지고 황제 대관식이다. 그 외신들도 그렇게 많이 보도합니다. 예, 대관식이다. 그리고 뭐 격대 지정이라고 하나요? 5년 미리. 예, 5년 미리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 놓고 시작한다. 예,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향후 10년간 시진핑이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뭐 사실상 전통도 다 깨고 황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선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읽다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형안이 있으시네. 항상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을 시진핑이 계속 했어야 됐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전제가 우선 틀린 거죠. 전제부터 틀렸다? 네. 이 격대 지정이라는 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등소평이 당시의 정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개혁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택민과 같은 상해파의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권력 의지가 강하고 그 패거리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떨거지들이 콱 둘러쌀 거다. 그러면은 중국이 위태롭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성향에 반대되는 인물로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누구야 후진타오 호금도라는 인물을 그 다음에는 네가 10년 해먹고 그거 끝난 다음에 반드시 호금도로 해라. 해가지고 그걸 격대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거 한 사례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 올라올 때는 격대 지정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은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강택민 상해파와 이 호금도 후진타오 공청단 이 안희성 사람인데 안희파들 뭐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서로 견제할 때 하다가 엉뚱한 전혀 그 물망에 없었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를 견제시켜서 격대 지정이라는 게 오랜 전통이 아니라 유파가 계속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정반대파를 지목해 뒀고. 그게 첫 번째 사례일 뿐 그 이후로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계속 굴러간 게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격대 지정과 무관하게 계파 간의 이 밸런싱의 문제로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올라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이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그리고 양쪽 파를 자기가 된다면 다 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이 5년 동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그 5년간의 결실 이후에 사실은
격대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황태자를 만들면 이건 구식이란 말이죠. 그거는 봉건적인 그 지정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것을 사실은 격대 지정을 안 한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의 발전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나아갈 굉장히 훌륭한 길을 예시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누굴 황태자를 지정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떠한 그 위반 사례가 없는 굉장히 치밀한 공정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한 거는 칠상팔하라는 거거든요. 칠상파가 뭡니까? 칠상팔하. 738하. 67세까지만 정계에 올라갈 수 있고 68세가 되면 정확하게 니들은 샤다 물러나라. 그러면은 요번에 상무위원 이후 예를 들면 이 정치국 위원 25명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냐면은 204명의 중앙위원들 이 전체가 정확하게 칠상팔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68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리더십이 세대별로 정확하게 교체되는 룰을 확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다음 차기 5년 후에 이 시진핑은 69세가 됩니다. 아, 그래서 본인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칠상팔하의 원칙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걸려있던 사람이 소위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68세가 올해 됐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중앙기율위원회 소위 말해서 부패청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계속 갈 거다. 그러면은 이게 황제 권력을 만드는 거다 이랬는데 그 원칙도 깨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래서 중국 지금 정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어떠한 제도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 공정한 게임을 갖다가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타오가 격대 지정을 안 했지만 67세라는 원칙을 이번에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음번에 자동으로 올려서 자기가 이제 사라질 거를 지금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언한 거죠. 그 자기가 나는 내가 1인 독재 이런 거 관심 없다. 격대 지정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니들 앞으로 내가 옛날에 황태자 이런 것이 뭐냐면 굉장히 무리가 많았거든요. 이 보실라의 문제도 있었고 항상 누가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또 부패고리가 나라비 쓰고 자기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런 식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사람이 저 광동성 서기인 그 후춘화하고 그리고 이쪽 천민월이라는 인물이었잖아요. 모릅니다. 이 천민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절강성 시절에 이 고스트라이터였거든. 자기 쓰는 연설문을 전부 써줬던 문학 소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 후춘화하고 이제 둘이서 격대 지정의 물망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니들은 공정하게 앞으로 5년 동안 25명 중에 1인으로서 거기서 이제 자기는 경쟁해서 성장해라. 올라와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5년 전에 내가 뭐 미래에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후계자를 지정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젊은 세대가 정치 교체를 해 나가려면 그냥 나이로 자르면 된다. 그렇죠. 이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게 거꾸로 안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 3시간 반에 예. 그 장문에 이거를 내가 다 들었는데 연설을 3시간 반이나 했잖아요. 그거 다 들었어요, 내가. 실시간으로. 예. 그 감을 잡기 위해서.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이 흥하면 이 나라가 흥할 것이요. 청년이 강하면은 이 나라가 강할 것이다. 앞으로 이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정치를 못하면 이 나라는 끝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럼 우리 언론들은 이게 격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황제가 된 것이라고 그 선생님 말씀이하자면 거꾸로 해석을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예. 그 중국 정치의 내면을 보지를 않고 소위 말해서 이 시진핑을 보는 시각도 맨날 시진핑은 태자당이다. 이 태자당은 아무 지금 그런 말 쑥 들어갔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그 넌센스다. 이 사람은 태자당도 아니고 전혀 그런 중국이라는 거를 갖다가 무슨 상해파 태자당 무슨 공청단파 이런 식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은 중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옛날부터 얘기해 왔는데 이런 시각에서 중국을 분석하는 게 일본의 언론의 딱 틀입니까? 틀이에요.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자님들이 전혀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질 않고 지금 나처럼 아마 이 진지하게 이 연설문 하듯 읽고 분석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일본 기자들이 중국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보는 시각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중국을 뭐 이렇게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중국에서 무슨 일, what's happening,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중국이라는 함수를 요리해 가느냐 하는데 정확한 전략과 그렇죠. 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정반대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그냥 번역하면서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이 지금 청년을 말했고 또 동시에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는데 말씀까지 다 아시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요.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신시대. 근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 시진핑에게 무슨 사상이 있냐? 네. 사람들이 탁 묻는데 시진핑은 뚜렷한 사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면 이번 전체 여기 그 3시간 반의 연설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 다 아시겠지만 뭐냐면 역사를 이 발전적으로 보는 거 발전 단계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그 변증법적 발전을 하는 가장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르크스의 주장에. 네, 마르크스의 주장에 그래서 그것이 생산 양식을 형성하는데 그게 하부 구조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상부 구조가 놀아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구태연한 틀을 깼어요. 그러면 중국의 진정한 주요 모순은 뭐냐? 맨날 우리나라 주요 모순 그 논쟁이 있잖아요. LA NLPD, PD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의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 美好的生活,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 그 아주 표현이 절묘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과 이 불균형의 엉터리 여태까지 발전 사이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생활, 삶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건 뭐냐? 양극화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그렇죠. 참 샤프하시네.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 등소평 이래 개혁개방 30년의 모든 그 모델은 선부. 특정한 놈, 흥묘백묘로 해가지고 어떤 놈이든 돈 많이 벌어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꼼꼼을 떨어지는 거 분배한다. 예. 이런 선부론이 중국을 망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부론을 이제는 뭐냐면 공부, 공유한다는 공산주의의 공짜로 예. 공부론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공향, 그 모든 부를 같이 국민들이 향유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단, 이 국민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실상, 그게 중국 특색이라는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려면 가장 방해 요소가 인간의 허약성 뭐냐면 부패다 이거 부패. 부패.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을 쳐야 된다는 거야. 이놈들이 전부 부패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신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여태까지 난항해왔다. 그러면 이 난항해온 이 중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한 현실을 정자정야 정치라는 것을 오로지 바로잡는 것이고 내가 10년 동안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면 총연 찔당 뭐냐면 종엄치당이라고 그러지. 당은 엄격하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중국식 그 사회주의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당이 이끄는 개혁을 계속 해 나갈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이 썩어가지고 소위 이제 인민들의 삶을 양극화되는 걸 막지 못했다. 막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을 쳐서 당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당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사회의 적폐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이사회의 구조를 정의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다스까지 다 처단해야 한다는 거야. 다 처단해야 한다는 거야. 다스까지. 특별히 좋아하시네. 난 다스가 뭔지도 모르고 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에서 다스까지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맥이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지금 정책 방향하고 그런 것을 저기 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그 오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사는 오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위일체인데 오위일체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이 하나다는 거, 일체다. 이 5가지의 위가 있는데 그런데 경제, 정치, 문화는 중공 16대에서 이미 3위일체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17대에서 4위일체라고 그래서 사회건설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경제는 부유하고 정치는 민주해야 되고 문화는 번영해야 되고 사회는 공평해야 된다. 이게 지금 17대까지 나왔는데 이번 19대에 5위일체가 들어갔는데 환경이 나왔네요. 거기에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진핑의 사상은 생태 문명 건설이에요. 지금 뭐냐면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 사람은 무슨 얘기까지 하면 매일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회주의는 그냥 평등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이 막스 레닌주의를 암암리 까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이 득고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인적인 국민 모두가 전인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 대단하거든요.
아하. 예. 사실 중국이 최근에 각종 그 환경 부담금 국제적인 많이 내고 미국이 트럼프가 빠져나가는 자리를 중국이 막 메우고 있어요. 메우고 있어요. 예. 그게 근데 그런 데서 나온 거군요. 실제로 예. 중국은 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세계 제1위를 맞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제1위를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냐면 도시 계획도 뭐냐면 지금 아까 그 후춘화 같은 경우도 얘기지만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몽골 비서 당서기를 할 적에 그 예를 들면 3만 명이 사는 지역에 10만 명이 사는 그냥 뭐 그 아파트를 지고 막 이런 식으로 예. 무자비한 개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의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관리라든가 그리고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 농촌 인구가 30%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한 중국의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이나 이런 거랑 앞으로 그 대항할 때 중국의 특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자본주의적 모순을 사실은 중국의 농촌이 쿠션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앞으로 이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민족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원래 평등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태 문명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변화. 세련됐죠. 그런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네. 중국이 실제 그랬고 또 실제 이상으로 더 씌워진 이미지가 이게 환경을 오염하고 네. 뭐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뭐 우리한테도 그 미세먼지도 중국의 주역이라고 하고 네. 등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싸고 저렴하고 더럽고 네. 오염돼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뒤집겠다고 지금 나선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여태까지는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이 종엄치당 그 당내의 부패 그리고 더 큰 것은 군대 내 부패였어요. 그래서 군대를 과감하게 축소시켰잖아요. 별들이 우르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축소시키면서 실제적으로 강군몽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중국몽이라고 중국어몽. 그런데 거기에 강군몽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군몽이라는 걸 실현했어요. 과거보다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군대가 중국에서는 이 기업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생긴 부패를 아주 과감하게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서 고위 관료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매일 500명 이상씩 목이 잘려나갔어요. 매일이요? 매일 5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지금 처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우리나라는 훨씬 중국보다 아주 느슨합니다. 중국은 당이 하나니까요 뭐. 당이 하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당이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수없는 계파가 있어서 민주적인 밸런스가 있고 단지 뭐냐면 당의 영도력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국 특색이라는 거예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건 우리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더 이상 서구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 당의 주도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료샤오퍼라든가 이런 사람도 훌륭한 분이고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만 그분의 문제는 너무도 모델이 단순하게 서구 자유주의였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 시진핑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태 문명을 건설하고 그야말로 메이하우드 정말 아름다운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느냐. 미국을 넘어서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의 모든 우리가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을 생각해도
항상 나도 왜 미국 유학을 갔겠어요? 왜 내가 하버드니 이런 걸 그렇게 쳐다보고 그 가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 미국에 대한 향심이 있고 미국이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뭐 저 미국이 중국에다 대고 뭐 인권 문제 딱 하면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인권이 제일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고 자본이 제일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고 자유가 제일 없는 나라가 미국이고 여행 가기 제일 불편한 나라가 미국이고 금융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이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말하는 세계관 그들의 말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복속될 필요가 없다. 요번에 3시간 반 동안 계속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중국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다른 척도를 가지고 우리 중국 공산주의의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뼛속 깊은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우리 언론인들이 시진핑을 바라볼 때 꼭 우리 자유민주주의처럼 쳐다보는 거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좀 삐딱하게 나간다 이렇게 본다고. 시진핑은 뼛속 깊이 빨갱이에요. 공산주의라고 소신 있는 공산주의자고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자로 컸고 그 공산주의적 신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 짧은 시간 열강이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저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예, 박수 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듣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얘기가 많지. 그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글쎄 말이에요.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준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준이의 그 쾌활한 웃음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이 참 서글플 거예요. 선생님 가시기 전에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 거의 다 되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은데 질문 2개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질문지는 10개인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시간은 지났는데 짧게 해주시죠. 트럼프는 훌륭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진정한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건 위대한 리더예요. 여태까지 미국은 케네디부터 여태까지 쭉 뭐냐면 위장된 리더십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honest 리더십. 지금 미국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일단. 아니 주에. 이거 제일 마지막에 그 앞으로 이 시진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간단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풀 버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그 시진핑은 이제 향후 5년 동안 여태까지 이 당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걸려가지고 사드 문제 이런데 강경한 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국내 사정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개인 리더십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이렇게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을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을 집중 공격하는 방향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여러 방향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평창 올림픽이라는 위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창 올림픽 다음에 그 다음 올림픽이 북경 올림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개최국의 원수가 참석하는 것도 관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질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정상회담을 못했기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정상회담은 아니었고. 정상회담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겸 해서 시진핑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국민들이 매스컴이건 뭐든 그 사람이 폼나게 좀 올 수 있도록 폼나게 해줘야 된다. 폼나게 뭐냐면 이 남북 문제가 또 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창 올림픽을 하나의 세계적인 세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말하는 중국에 지향하는 이 동아시아 문명에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평창 올림픽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평화 정신이다. 네. 이래 가지고 북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평창 올림픽을 소위 말해서 그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든 밀리터리즘의 그런 어떤 고립주의와 그 독선주의에서 벗어나서 중국 문명의 어떠한 그 점잖은 당나라 때와 같은 그런 의젓한 모습을 평창 올림픽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된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야말로 평화의 기수고 평화의 전당이고 한국 민족들은 남북한이 다 합쳐서 이런 올림픽 하나도 멋있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이 평창 올림픽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나라도 좀 특사로 보내주면은 내가 시진핑을 멋있게 설득해가지고 이게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평창 올림픽 대사가 오늘 방송에 출연하고 선생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유 이거 참 뭐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저희 질문 2개 하다가 오늘 끝났어요. 네. 뭐 한마디라도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선생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나셔야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어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시는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 도올 김용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입니다.